네, 이규현 홍보수석 명의의 공식 메시지를 냈는데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그래요?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오늘 새벽에 이제 기자들한테 이 메시지를 뿌렸나 봐요. 네, 이규현 수석이 뿌렸는데 한 명의 낙마도 없다라고 하던 여권 기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진보 좌파 언론에서부터 앞장을 좀 서고 있는 좀 특이한 모양새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낙마로 여권이 기울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의 문제긴 하는데 네. 저는 화살 바지로 좀 더 쓸 것 같아요. 화살 바지로 좀 더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뭐 청문회 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일정 부분 청문회 때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본인이 과거에 했던 것들은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지우려고 노력해서 법까지 만들지만 여하튼 지우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해명을 한들 이게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선우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질이 갑질이긴 한데 갑질에서 이제 거짓말로 넘어왔어요. 국면이 수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도 한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 현장에 있었던 그런 목격자들이 그 보좌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 특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본질적으로 그건 강선우 후보자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직 보좌진이 딱 청문회 해명 보면서 현타가 왔다. 그렇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민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따 잠시 후에 저희가 황교안 회장하고도 얘기를 해볼 건데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욕을 많이 먹는 그 민보협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민보협을 대신해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죠. 을 대신해서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후보자 물러나라. 라고 먼저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뭐 참여연대 등도 자진 사퇴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걸 좀 알아보니까 원래 민보협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치 보는 거죠. 아니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하고 이른바 제가 볼 때 갑질을 했거든요. 딱 언론에서 SBS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기가 차다. 그래서 강선우 후보자의 그 갑질이 기가 차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멘트가 뭐였냐면 기자면 언론이면 명예훼손을 해도 되네요.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게 기사거리가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권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친절하게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보좌진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딱 좌표까지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좌진 협의회에서 못 나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하려다가 조금 위기감을 느꼈는지 하다가 운영진이랑 상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단들이 나선 거죠. 왜냐하면 너가 못하는데 우리도 사실 민보협이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입장 안 내면 안 되니까 너가 그렇게 상황이 그런 건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제가 볼 땐 거짓, 감성팔이. 그런데 저는 사실 왜 사람들이 그 보좌진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을까?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했냐 보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본인을 지명한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그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을 해줄 때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차별 역차별 받지 않겠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아픈 곳, 더 낮은 곳으로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다. 낮은 무릎. 그리고 또 어떤 얘기하냐.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들께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사 같은 존재가 되겠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실 때 그 곁에서 함께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데 많이 맞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오늘 오면서 좀 맞았죠. 신발 젖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오글거리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 보좌진들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났겠죠. 사람들이 분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을
제보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이 막 공고해 보여도 예전에 오래전에 전쟁을 할 때 성이 공고해 보여도 한 번 딱 그 균열이 크랙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요. 여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추가 의혹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또 다른 추가 의혹이 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임명을 만약에 강행하는 분위기로 갈 경우에 SBS가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네. 사실 그리고 그 대변인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기자들도 그렇고 지금 국회 인근에 어느 정도의 소문이 많이 퍼져 그렇죠.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것도 했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약간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내용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제보자를 접촉을 못했으니까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 이거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굉장히 일부분 기산일각이다. 그러니까 SBS가 이틀 전인가요? 강선우 후보자가 이제 도발을 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SBS의 전투력을 높였는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3자의 전원에 기반한 과장. SBS 보도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뻥쟁이들이야. 그렇지. 네. 너희는 카더라 통신이야. 너희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제3자의 전원 가지고 이렇게 보도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SBS가 그날 그 해당 기자를 출연을 시켜가지고요. 쫙 하면서 본인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조금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2차 어떻게 보면 갑질 우려, 그 피해 우려가 있어서 왜냐하면 어떤 걸 보도하게 되면 그 보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명이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됐으면 강선우 후보자가 진짜 너무나 부끄럽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청문회장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까지 버틴다? 그렇다면 두 가지 하나죠. 진짜 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고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높은 눈높이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필터링 됐다면 훌륭하다 본인들은 생각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적으로 전략적으로 청문회 기간까지는 버텨라. 그렇다면 너가 화살을 더 맞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관심이 쏠리면 다른 사람은 조금 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다른 후보자들도 사실 예전 정권이었으면은 지명도 못 받았을 사실 텐데. 예전 정권, 이전 정부에서는 낙마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떠냐 훈장처럼 사람들이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강선 후보자가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좀 샜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당시에 서울 소재 대형 병원의 보호자 면회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어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나 국회의원이야. 이거를 진짜 현실에서 시전을 했다는 겁니다.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 특별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좀 아쉽죠. 좀 더 본인이 존재감을 키웠으면 나 국회의원이야 굳이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전국적인 갑질의 여왕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뭐 방향은 다르겠지만 존재감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때 내세우는 게 뭐냐? 나 국회의원이야. 저번 공항에서도 게이트, 항공기 게이트까지 사람을 부른 거 아닙니까? 보좌진을. 거기 못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기준으로 볼 때 본인은 당연히 그래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위임된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위임된 권력을 국민에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위임된 권력을 한 사람을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썼던 게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만을 쓴 게 아니라 살뜰하게 자기를 위해서도 이렇게 써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올 게 무궁무진합니다. 나 국회의원이야 이거 진짜 현실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부끄러운데 나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왜 어떤 그 간호사를 왜 울립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법을 냈죠? 이분이요? 갑질 뭐 어쩌고 이런 태움 방지. 태움 방지. 그 태움이 뭐냐면 간호사들 사이에서 갑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간호사 분들을 위해 가지고 태움 방지법이란 그런 법안을 냈어요. 그런데 간호사분을 울리는 거잖아요. 누가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권력이 있는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할 때 그렇게 이부자리 하나 이렇게 하면 지극정성이잖아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세상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다 무시하고 관찰하고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나온 것 중에서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멘트가 뭐냐. 빵긋빵긋 웃다가 사람들 지나가면 뭐 그 사람 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가서 손잡고 그리고 손 잡은 다음에 차에 와서는 손 소독제로 닦는다는 거잖아요. 샤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샤워. 그리고 나서 또 이후에 그 어떤 할머니와 손잡은 것들을 최고위원 때 영상을 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나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하는 것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내가 갑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지위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범한 시민의 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평범한 시민의 나라인가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초선 때 심지어 초선 때도 나 국회의원이다 이거 시전했는데 지금 재선됐고 그다음에 장관까지 되면 나 장관이야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기다 뭐 취업방해 의혹을 직접 목격했다는 민주당 보좌진의 구체적인 직원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선우 거기다가 이진숙 이진숙 후보자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 이어서 이번에 또 정은경 후보자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코로나 국면에서 그 흰 머리에 뭔가 좀 헌신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물론 헌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재산 관련해서는 또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보도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청장 당시에 신고된 부부의 연 지출이 662만 원이었다. 부부 의사거든요. 의사 부부인데 의사 부부가 한 달에 55만 원으로 살았다. 55만 원 이거 자취하는 대학생들도 요즘 물가 비싸고 55만 원으로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어떤 경제 소비의 어떤 그런 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국정의 2인자라고 하는 김민석 후보자 보면 대단하시죠. 8억 원이 비잖아요. 8억 원 비는데 2억 원을 어떻게 합니까? 전세 주니까 투자금으로 450만 원씩 1년 6개월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원금도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명이 점점 안 되니까 갑자기 장모 찬스 2억 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증여세 납부 내역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의사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썼다. 그렇다면 누가 대신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무위원,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권한을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삶을 산 사람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딱 그거잖아요. 이분도 우리가 국민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정은경과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정은경과 배우자의 그 관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기를 위해서 남편이 배우자가 이해 충돌의 여지가 너무 큰 주식 가지고 장난을 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제까지 알려진 거 잘못된 보도가 많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까지는 소명을 못하고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인가요? 제가 헷갈리는데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서만 소명이 가능하다는 건지 저는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뿐만 아니라 뭐 퇴직 후에 이자 소득이 3배 가까이 급증을 했다. 근데 이 돈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무직이라고 밝힌 둘째 아들이 또 예금이 2억 원인데 이 돈은 또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좀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기사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대통령실에서 공식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명의의 공식 메시지를 냈는데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그래요?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오늘 새벽에 이제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뿌렸나 봐요. 이규현 수석이 뿌렸는데 이제 어제 뭐 경향신문 포함해서 진보 언론에서 자진 사퇴로 기울었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하니까 아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으로 바로잡는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고한다? 고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는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윤석열 정부 발목 잡을 때 했던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이재명의 눈높이,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눈높이는 저기 그 강 비서실장에 의하면 너무 높다는 건데 국민의 눈높이에 따졌을 때 지금 강선우, 이진숙 그다음에 이 정은경 이 사람은 저 바닥을 뚫고 지하로 가고 있어요. 네. 이 갭을 줄여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참 이거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침을. 개딸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너희 허튼 소리 하네. 그리고 민보협에서 이렇게 했네. 네. 야 장난쳐? 야 고야 고. 어디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렇지. 사퇴하라고 하고 있어. 고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권력의 시차는 네.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예. 인사. 왜냐하면 인사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찬반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갑질 논란, 예. 논문 표절에 뭐 좌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글자가 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 논문 표절이 뭡니까? A 논문과 B 논문이 보니까 너무나 비슷해. 예. 카피 킬러 가지고도 아니 저는 이진숙 후보자 어제 보면서 황당한 게 뭐냐면 예. 카피 킬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카피 킬러 이거 문제다. 예. 근데 그 카피 킬러 가지고 이른바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예. 아니 교육부 총리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사회부총리도 아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어댔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보다 훨씬 높은 상위를 뛰어넘는 50%는 넘는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카피킬러, 그러니까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민주당과 이쪽 사람들의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가 생각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 첫째, 기준점을 흔든다. 심판자를 공격한다.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진우 의원도 공격하면서 심판 문제 제기자를 이틀막하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나니까 대법원장 공격하죠. 그렇죠. 심판.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일단 그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29% 나왔다고 표절률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29%는 여기다 내면 뭐 될 것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그러니까 그대로 구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뭔가 내가 더 쓸 기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올지를 기다리거든요. 그럼요. 내가 진짜 큰 것은 남겨놓고 있는데 요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딱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입장 변화 없다 그대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은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그럼요. 오늘 아마 후폭풍이 더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대변인 이게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당 얘기.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 국민의힘 얘기만 하면은 접속자가 줄고 막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막 이러는데 어제 이 청문회 한창 핫한 와중에 조금 갑작스럽게 속보가 떴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콕 집어갖고 이 네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거취를 밝혀라.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윤 어게인 인사가 주축이 된 토론회에 참석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렇게 의원 4명을 콕 집어갖고 거취를 밝혀라 저격을 했다.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는 본인을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상합니다. 지금 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야당의 존재감을 보인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인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한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움이 되죠? 누가 좋죠? 관심이 쏠리던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겁니다. 강선우가 좋고요. 이진숙이 좋고 정경 후보자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혁신 필요합니다. 혁신을 근데 안에 우리 집안 싸움 하면서 사실상 분열로 가는 혁신을 할 거냐. 혁신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통합과 쇄신과
헌신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과거에 있죠. 과거에 지나간 일들 그게 과거지만 지금은 과거로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클리어하고 뭔가 너 잘못해서 잘했어 그거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도 현재였어요. 그 당시 진행형이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하나 묻을게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반 정도 됐죠. 맞습니다. 예. 최대는 반, 네. 적어도 35%는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예. 그럼 탄핵 반대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저 탄핵 반대하거든요. 지금도. 예. 제가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을 꼭 탄핵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의 기준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로 소급해서 너 그때 갔던 거 문제다. 관저 앞에서 갔던 거. 그리고 관저에 간 게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고자 간 것도 지키고자 간 게 아니라 저들이 이른바 수사권 공수처 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지기현 판사도 그때 구속 그렇습니다. 밝혔듯이. 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그 절차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그런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봐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4명에 대해서 윤어겐 그것도 여러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치가 뭡니까? 지구를 떠나라 이겁니까? 탈당하라? 탁 나가라? 탁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 혁신에 대한 논의를 비대위에서 추임받고 받아들여서 그때 해도 돼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답답한 게 이견이 너무 표출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저들만 좋아하는데 소위 말해서 일을 벌리지 말고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이걸 통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거 작은 거지만 강선우 난리네? 정은경 난리네? 이준숙 난리네? 이런 걸 하면서 야당이 그래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있네. 이런 것들을 인정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혁신한다 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물론 뭐 혁신위원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외부의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건데 그렇게 청문회가 한창 뜨거워졌을 때 어제 뭐 이진숙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은경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좀 이따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김용훈 후보자 관련해서 김용훈 노동부 장관 너무 후보자 짜증나죠.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갑자기 속보에 4명 거치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야? 약간 정치부 기자들도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그런 일들인데 어제 그래도 윤희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또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네 분 속칭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네 분과 약간 결을 달리하는 그 친한계 저격을 하면서 계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를 다 언급을 해가지고 싸움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와요. 계파 활동 그 계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쪽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계파로서 프레임을 묶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지나간 것들에 대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얘기한다는 게 좀 저는 당혹스럽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교체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후보 교체 때 그때 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죠 우리가? 뭐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절박감을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으로 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 속에서 국민들이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컸어요. 근데 김문수 당시 후보자가 김덕수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단일화를 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서 1등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온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 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단일화 83%, 단일화의 시점은 언제냐? 후보 등록 전까지 해야 된다. 87%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2명 빼고 거기 모인 사람 2명 빼고 윤상현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지도부에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점이 새벽 3시에 했던 거. 근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조금 물리적 시간이 빠듯했잖아요.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거친 면을 인정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반대해서 후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아쉬움은 있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걸 한 사람을 옹립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막말로 민주당은 비명 행사시키고 억지 추진하고 우격다짐을 해서 이긴 방식이 많잖아요. 그럼 저쪽은 이겼으니까 다 그래 역시 잘했어 이러고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졌으니까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때 상황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아쉬움이 있다면 그거를 차분하게 복귀를 하고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아가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몇 사람을 찍어야 돼서 그 사람을 뭔가 아웃시키고 거취를 표명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참 타이밍이 좀 그래요.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장동혁 의원 얘기 좀 해보자면은 오발탄이다 이거 오발탄이라고 반발을 했고 일단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지지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꺼이 내가 희생을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도 될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었고 약간 전선을 흐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혁신위원 윤희숙 위원장의 발언에 동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 지금 거취를 표명해야 할 사람은 강선우 장관 후보자와 그렇죠. 이진숙 장관 후보자다.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게 묻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분위기가 이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하면은 왜 국힘 얘기하냐? 또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거취 결정이든 뭐든 간에 최종 결정은 이제 비대위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뭐 윤희숙 위원장에 대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당 대표 선거 다음 달로 이제 다가오는데 뭐 여러 가지 후보군들 이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들의 관심을 그렇게 또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나 전 후보, 그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공간, 그게 무게감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 새로운 인물이 나오려면 주분이 차지하는 공간이 크니까 그분들이 이번에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저는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짧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어제도 그렇고 뭐 진보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거취를 정리를 해라. 거취를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진해서 거취를 정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식으로 문자를 지금 기자들에게 돌렸다. 강선우 자진 사퇴로 기울지 않아. 입장 변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 문자를 돌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명의로 이런 식의 문자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일단 김기흥 대변인과 지금까지 먼저 함께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요. 거취를 표명해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